그 사람은 내 남편이었어요. 근데 왜 자꾸 낯설다고 느꼈을까요? 난 분명 그 사람을 사랑했는데 그가 웃을 때 왜 내 안에선 눈물이 났을까요? 나랑 함께 살던 그 사람, 대체 누구였을까요? 그 사람은 나에게 늘 햇살 같은 존재였다. 지치고 힘들 때마다 등을 토닥여주던 그런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속한 집은 늘 겨울 같았다. 나는 그 집 며느리였다. 남편은 자상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다. 말수가 많지 않았지만 나를 바라보는 눈빛은 늘 진심이었고, 내가 속상한 일이 있을 때마다 말없이 손을 잡아줬다. 괜찮아. 나만 믿어. 세상이 등을 돌려도 나는 너 편이야. 그 말 하나에 나는 어떤 상처도 견딜 수 있었다. 그땐 아무것도 부러울 게 없었다. 작지만 단단했고 힘들어도 서로 기대며 살았다. 아침이면 그 사람은 늘 먼저 눈을 떴다. 내가 피곤할까봐 조용히 부엌에 내려가 커피를 끓여놓고 내 얼굴을 쳐다보며 말하곤 했다. 일어나긴 싫지? 괜찮아. 오늘은 내가 도시락 싸줄게. 그 사람은 커피에 꼭 2스푼의 설탕을 넣고 마셨다. 입맛은 까다롭지 않았지만 유독 미역국만은 직접 끓였다. 내가 생일을 깜빡했을 때도 아침 식탁엔 그가 끓인 미역국이 있었고, 그는 내 눈치를 보며 웃었다. 기억 안 나도 괜찮아. 내가 기억하면 되지. 우리의 신혼집은 오래된 다세대 주택의 꼭대기층이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4층. 매일같이 장을 보고 올라오면 숨이 턱에 찼지만 그 사람이 문 앞에서 기다리며 장바구니를 낚아채듯 받아주던 모습은 지금도 눈에 선하다. 그 사람은 참 따뜻한 사람이었다. 말수가 적었지만 필요할 땐 꼭 곁에 있어주는 사람. 내가 처음 직장을 옮기고 밤마다 울고 있을 땐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잡아주던 그 손의 온기. 그게 나를 버티게 해줬다. 시어머니는 늘 날 반겼다곤 할 수 없다. 처음 인사를 드리던 날, 단 한마디로 날 잘랐다. 애가 인상이 약하네. 집안일은 제대로 할 줄 알까 몰라. 그때부터였다. 그 집에 갈 때마다 난 숨이 막혔다. 명절이면 더욱 노골적이었다. 나는 부엌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손이 모자란 취급을 받았고, 설거지 하나 늦게 했다고 눈치를 주셨다. 이래서 부모 복 없는 애는 안 된다고 한 거야. 내 친정은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켰냐. 그 말이 내 등에 꽂히던 날, 나는 하루 종일 눈물을 삼키며 그 집 청소를 했다. 식사 자리에서도 나를 무시했다. 넌 조용하긴 한데 그게 또 매력이 없더라. 우리 애는 원래 싱글일 땐 인기가 참 많았는데. 그렇게 은근히 꾸준히 나를 깎아내렸다. 그래도 그 사람만은 내 편이었다. 엄마, 제발 그만해. 난 그녀와 살기로 했어. 그런 말 들을 이유 없어. 그렇게 단호히 말해준 날, 나는 밤새 베개를 끌어안고 울었다. 그래도 그 사람만 믿고 살아왔다.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던 손. 어떤 순간에도 나를 감싸던 그 눈빛이 있었으니까 그 사람과 나는 소소하게 함께 했다. 비 오는 날엔 함께
창밖을 보며 노래를 듣고 가끔은 같은 책을 돌려보며 밑줄을 치기도 했다. 그 사람이 쓴 메모 중 하나엔 이런 글이 있었다. 사랑은 날마다 새롭게 보는 일. 널 보는 나는 날마다 새롭다. 아마 그때가 가장 평온했던 시절이었을 거다. 그게 끝날 줄은 몰랐다. 모든 게 그렇게 갑자기 무너질 줄은 몰랐다. 그날도 똑같았어요. 평소처럼 그 사람은 배달을 나갔고 전 식당 주방에서 밀린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다른 날과 하나도 다르게 없는 평범한 오후였는데 전화 한 통이 울리기 전까지는요. 목소리 아직도 기억나요. 너무 차분해서 더 무서웠던. 보호자시죠?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오셔야겠어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앞치마도 벗지 못하고 뛰쳐나가면서 제발, 제발 살려만 달라고. 제발 제 남편만은. 병원 도착했을 땐 수술 중이었고 흰 복도 끝에서 파란 수술실 문을 보며 한참을 울었어요. 무릎이 풀리고 머리가 하얘지고 누구라도 나오면 붙잡고 묻고 싶었어요. 괜찮냐고요? 제 남편 괜찮냐고요? 몇 시간이 지났을까요? 수술은 끝났고 그 사람은 살아 있었어요. 다리는 크게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살아있어줘서 고마웠어요. 그거 하나면 됐거든요. 정말 그거 하나만. 며칠 후 휠체어를 탄 그 사람이 퇴원했어요. 집에 데려와서 이불을 펴고 따뜻한 죽을 끓이고 그의 다리를 조심스레 만지며 말했죠. 당신 고생했어. 이젠 내가 다 할게. 그러니까 편히 쉬어. 그런데 이상했어요. 처음엔 그냥 수술 후유증인가 했죠. 사고 때문에 좀 변한 건가 싶었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좋아하던 김치찌개를 앞에 두고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좀 짜네. 그 사람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 몰랐죠. 그 사람은 제가 만든 김치찌개를 세상에서 제일 좋아했어요. 그걸 먹고 언제나 이 맛이야라고 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뿐이 아니었어요. 말투도 어색하고 자잘한 기억들을 못 떠올리고 심지어 오른손으로 물을 마시더라고요. 그 사람 평생 왼손잡이였는데 어느 날은 그 사람이 자기가 쓰던 음악 앱을 새로 깔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앱 아이디가 기억 안 난다고. 근데 그 아이디, 그 사람은 7년을 그걸 썼어요. 우리 둘이 처음 만든 이메일 아이디였는데 밤마다 뒤척이던 그는 어느 날엔 조용히 일어나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담배를 피우지도 않던 사람이 창밖을 보며 뭔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죠. 저는 그 뒷모습이 너무 낯설고 솔직히 무서웠어요. 그 사람은 분명 제 남편이었어요. 그 얼굴을, 그 목소리를, 그 손을 전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모든 게 그저 닮은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나만 이렇게 느끼는 걸까? 내가 이상한 걸까? 사고 이후라서 예민한 걸까? 혼자 수없이 되뇌었어요.
아니라고 믿고 싶었죠. 그 사람은 살아 돌아온 내 남편이니까. 무조건 믿어야 하니까. 하지만 믿음보다 먼저 온 건 두려움이었어요. 진짜로 이 사람이 내 남편이 맞을까? 사람이 무너지는 순간은 꼭 큰일이 벌어질 때만은 아니에요. 아무렇지 않은 일상 속 너무 익숙한 그 장면에서 문득 이상한 기척이 느껴질 때죠. 그리고 나는 그날 그 초인종 앞에서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날도 똑같았어요. 아침엔 식당에서 일하고 저녁엔 배달을 나갔죠. 정말 지쳐서 겨우 한숨 돌리던 중 배달 앱에 주소 하나가 떴어요. 뭔가 익숙한 주소였어요. 처음엔 그냥 느낌인가 했는데 화면을 몇 번이나 다시 들여다봤죠. 네, 그건 시어머니 집이었어요. 사고 이후로 2년 넘게 연락을 끊었어요. 병원도 잘 못 오게 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사고가 내 탓이라고. 집안 여자가 새 들어오면 집안 꼬인다더니 딱 너야. 그 말이 아직도 생생해요. 배달 음식 시키면 남자가 밖에서 힘을 못 쓴다고 무조건 그날 요리한 음식만 먹이게 하던 시어머니. 그런데 배달을 시켰다고요? 그런 분이? 헬멧을 깊이 눌렀었어요. 혹시라도 나를 알아보실까봐. 내가 누군지 모르길 바라면서 차가운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고 그 문 너머엔 그 사람이 서 있었어요. 그 사람은 휠체어에 없었어요. 두 다리로 멀쩡히 서 있었고 눈빛은 너무 평온했어요. 놀라지도 않았고 당황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나를 보는 표정은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을 보는 것처럼. 그 순간 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숨도 제대로 못 쉬었어요. 심장이 멈춘 줄 알았어요. 그리고 집 안에서 들렸어요. 젊은 여자 목소리. 자기야, 뭐 시킨 거야? 그 소리가 날 벼랑 끝으로 밀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배달 가방에서 음식을 꺼내 그 사람 손에 쥐어줬어요. 여기 주문하신 삼계탕이요. 목소리가 떨리는데 그가 느꼈을까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음식을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문을 닫았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오는 내내 눈앞이 뿌옇고 귀엔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요. 뭔가 내 세계가 거짓말이었다는 걸 몸이 먼저 알아차린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하니 그 사람, 아니 그 사람이 되어 있는 누군가는 침대에 누워 자고 있었어요. 다리를 다쳐 걷지도 못한다던 그 사람은 지금 내 거실에서 자고 있었고 방금 전 다른 집에 서 있었던 거죠. 그날 밤 난 불도 켜지 않은 채 부엌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손끝은 얼어 있었고 머리는 망가진 영화 테이프처럼 계속 반복되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 그의 두 다리, 그 여자 목소리, 그의 눈빛, 그리고 내 가슴 속의 비명. 난 그날 이후 하루하루를 연기하며 살았어요. 모른 척, 못 본 척. 그 사람 앞에선 여전히 멍청한 척. 하지만 속으로는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어요.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이 맞는지 확인해야 했거든요. 처음엔 핸드폰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어요. 몇 년 동안 같았던 숫자인데, 그러다 우연히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어요. 그 사람이 어렸을 적 가족 사진이었는데, 그 사진엔 그 사람과 똑같은 아이가 2명 있었어요. 처음엔 그냥 장난인 줄 알았어요. 포토샵이나 착각이라고 믿었죠. 근데 뒷면에 적힌 글씨, 승연이, 승우야, 형아랑 사이좋게 지내자. 2 사람이었어요. 쌍둥이. 그리고 며칠 뒤 용기 내서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정말 오랜만에요. 목소리만 들었는데 그날의 차가운 말투가 되살아났죠. 요즘은 걔가 좀 나아졌지. 처음엔 어색하더니 말도 잘하고. 아휴, 그 애도 잘 버티고 있는 거야. 내 덕분이지 뭐. 그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 탁 하고 끊어졌어요. 어색하더니 말도 잘하고, 그 애도 잘 버티고,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라면, 같은 사람이라면 왜 그런 말을 해요? 핸드폰 비밀번호도 그가 기억 못하던 우리 결혼기념일 숫자 대신 이젠 다른 생일이었더라고요. 서랍 속 작은 수첩, 그 안엔 내가 모르는 여자 이름과 번호. 병원 진단서도 없고 퇴원 당시 서류조차 이상했어요. 그가 수술한 병원은 아예 그런 환자가 없었다고 했죠. 마지막으로 병원 쪽에 정식으로 진료 기록 요청을 했어요. 퇴원 당시 진료 기록이 아니라 사고가 났던 당일의 응급센터 기록. 거기엔 환자 사망. 3글자가 정확히 기록돼 있었어요. 내가 끌어안고 울었던 사람. 휠체어에 태우고 집에 데려왔던 사람. 2년간 내 옆에 있었던 사람은 그가 아니었어요. 그는 이미 그날 죽었어요. 나는 모든 조각을 다 모았어요. 사진, 병원 기록, 수첩, 그리고 그가 입었던 거짓. 하지만 이상했어요. 정확히 알게 되었는데, 너무 또렷하게 다 보이는데 왜 발이 안 떨어졌을까요? 이게 끝나면 그 사람도 완전히 내 인생에서 끝이 날까봐. 그러면 난 내가 사랑했던 그 시간까지 모두 거짓이 되어버릴까봐. 어쩌면 내가 묻고 싶었던 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왜였는지 그 한마디만이라도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그 사람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할 말이 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이건 그 사람을 위한 것도 아니고, 그의 어머니를 위한 것도 아니고, 이제 그저 나 자신을 위한 마지막 확인이었어요.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나는 가장 단단한 얼굴을 하고 나갔어요. 그 얼굴은 오래전에 사랑했던 사람 앞에서 내가 처음으로 지녔던 그 눈빛이었을지도 몰라요.
나는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그 사람은 말없이 마주 앉았죠. 몇 초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왜요? 왜 그랬어요? 나는 그냥 그렇게 물었어요. 모든 걸 알아버린 얼굴로. 그 사람은 말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하자고 했다고. 형이 모든 재산을 아내 앞으로 남겼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우리 가족은 끝났다고 느꼈다고. 그래서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냥 조금만 살아보자 했어. 잠깐만. 그 사람인 척하면 된다고? 그렇게 시작했는데 너무 늦어버렸어. 나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아무 감정도 없었어요. 비어 있었어요. 그 사람을 사랑했던 마음이 아니라 그 얼굴을 쓰고 나를 속였던 그 시간들이 너무 차가워서. 당신이 모른 건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존재였는지예요. 그 사람은 당신이 죽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죽인 건 그 사람을 모른 척한 당신 자신이에요. 며칠 뒤 변호사를 통해 전달된 유언장을 펼쳐봤어요. 나는 그녀에게 내 삶의 전부를 남긴다. 내가 가지지 못한 시간, 그녀는 살아가야 하니까. 서울 외곽 시골 마을의 작은 상가 하나는 그녀에게, 나머지는 우리가 함께 후원하던 고아원에. 나는 그 어떤 소송도 하지 않았어요. 그건 그들이 기대했던 방식이었고, 나는 그 기대를 무너뜨리기로 했어요. 가장 고통스럽게, 가장 조용하게 그들 인생에서 사라지는 것. 그게 내 복수였어요. 그리고 나는 도시를 떠났어요. 그 사람이 남긴 작은 상가가 있는 조용한 시골 마을로. 간판엔 진심식당이라고 적었어요. 그 이름은 그 사람의 마지막 진심이기도, 내가 다시 믿고 싶은 마음이기도 했어요. 우리가 함께 후원하던 고아원에서 한 아이를 입양했어요. 하진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죠. 그가 생전에 아들이 생기면 꼭 짓고 싶다고 했던 이름. 어느 날 하진이가 묻더라고요. 엄마, 그 사람 진짜 우리 아빠야? 나는 잠시 그 눈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함께 살았던 시간만큼은 그 사람도 우리 가족이었어. 진심이 배신당할 때 사람은 부서져요. 하지만 진심으로 사랑했던 기억은 그 어떤 거짓도 지우지 못해요. 나는 누구의 아내가 아닌 내 이름으로 살아가요. 그 이름이 이제는 내가 지켜야 할 사람들에게 닿기를 바라고요.